안녕하세요. 산업을 파헤쳐드립니다. 인더스텔라의 스텔라입니다. 지난 5월에 어떤 증권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가 나왔어요. 공개되어 있는 리포트니까 여러분도 보실 수 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도 있고 인도 시장도 성장하고 이럴 때 현대차가 잘하면 글로벌 판매 1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또 전기차 핵심은 2차 전지잖아요. 배터리 산업은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 또 전에 살펴봤던 백악관 공급망 점검 리포트 기억나시죠? 대용량 배터리를 소비하는 다운스트림 시장에 전기차, 에너지 저장, 방위 산업, 항공이 들어가잖아요. 이 중에 현재 배터리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가 전기차 시장이죠. 그 말은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려면 대용량 배터리가 핵심인 이 전기차 시장이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당분간 이 두 시장이 상당히 밀접히 연관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산업을 파헤치기 전에 오늘은 전기차 시장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은 신규 진입이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를 계기로 많은 전기차 업체가 생겼죠. 그래서 전기차가 어떻게 새로운 제품으로 등장하게 됐는지, 또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어난 상황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글로벌 완성차 업체 1위, 3위인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를 중심으로 이 전기차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고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의 논리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먼저 판매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기아차는 그동안의 선진국 시장 중심으로 이 판매 시장 포트폴리오를 변화해 왔었는데 2018년을 전후해서 미중 갈등, 관세를 놓고 흔히 말하는 이 무역 전쟁이 벌어졌었잖아요. 게다가 중국 전기차 시장이 좀 크긴 하지만 글로벌 업체가 경쟁하기엔 좀 불리한 시장이죠. 게다가 인도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인기가 있는데 이 인도 시장이 또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판매 시장의 비중을 바꿨던 게 앞으로 한동안 현대차의 안정된 매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경쟁 업체랑 비교해 볼 때 이 현대차가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품성이라든지 에이다스 기술을 수익화하는 부분, 생산 효율성 같은 부분에서 현대 기아차가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경쟁 상대인 글로벌 1위 토요타는 전기차로의 전환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고요. 2위인 폭스바겐은 이 판매 비중이 높은 중국 시장에서도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도 강력한 경쟁자지만 라인업이 너무 단순한 게 좀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죠. 이걸 다 고려하면 2026년을 전후해서 현대차가 글로벌 판매량 1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리포트였습니다. 좀 흥미롭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장이 맞고 틀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좀 잘 쓴 보고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완성차 제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좀 낯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잘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는 오잉? 이럴 수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이걸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투자자로서 엣지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랑 관련해서 여러분만의 뷰를 가질 수 있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친절한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전기차를 말하려면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한동안 전기차는 테슬라 이렇게 떠올렸잖아요. 테슬라는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이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가 됐죠. 하지만 많이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가 전기차를 발명한 건 아니죠. 테슬라의 전기차는 AC Propulsion이라는 회사의 T0라는 차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 전기 제품에만 주로 쓰이고 있었는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주류 전기차 중에선 처음으로 전기차에 적용하면서 배터리의 문제를 해결했죠. 테슬라가 전기차의 아이콘이 됐던 건 이 효과적인 초기 전략 덕분이기도 합니다. 1997년인가 이 연비 좋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로 광고를 하면서 토요타 프리우스가 출시된 적이 있잖아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었죠. 그런데 테슬라는 전기차는 친환경적이다,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도식인데 이 도식을 안 씁니다. 오히려 기존 내연기관차를 평가할 때 좋은 차다, 이렇게 판단했던 이 기준에 도전을 하죠. 성능의 측면에만 집중할 때 기존의 프리미엄 럭셔리차로 판단했던 기준은 아무래도 강력한 엔진과 파워트레인의 기술적인 특성이죠.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제로백이라고 하는데요. 엔진이 강력하면 가속을 빠르게 하니까 이 시속 100km에 더 빨리 다다르는 거죠. 이 제로백으로 표현되는 엔진의 강력함이
일반 모델과 프리미엄 차량의 중요한 구분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 제로백 4초 이하의 차량을 슈퍼카 영역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모터쇼에 대한 기사를 보면 폴샤, 부가티 이런 차들은 제로백이 3초가 안 되더라고요. 슈퍼차를 잘 모르는 저는 좀 잘 와닿지가 않아서 궁금해서 좀 더 찾아봤더니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는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10초, 연비를 우선시한 차는 12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로백이 짧다는 건 가속을 하는 힘이 굉장한 차인 거죠. PD님, 버스는 얼마나 되게요? 최감상 한 30초? 30초에 정답! 네. 아 진짜요? 다 아는 건가 보네. 나만 몰랐나 봐. 버스 안 타고 다니고 아니 타고 다니죠. 타고 다니는 제로백을 생각하진 않니. 버스 안 제로백을 생각하진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2012년에 발표한 테슬라 모델 S는 제로백 4.2초를 달성합니다. 이제 모델 S가 제로백 4.2초를 달성한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테슬라 로드스터는 스포츠카지만 모델 S는 대형 세단 세그멘트의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카가 아닌 세단이 그것도 약하다는 편견이 있었던 전기차가 가속 능력으로 이 슈퍼카의 영역에 가까운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거죠. 제가 자동차 제조업은 관심이 많아도 이 스포츠카를 엄청 잘하는 건 좀 아닌데 이 스포츠카를 잘 모르는 저도 당시에 스포츠카랑 모델 S랑 제로백 놓고 겨루는 그 영상을 되게 신기해서 막 볼 정도였으니까 이게 이렇게 큰 화제가 되면서 테슬라는 상당한 마케팅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 제로백 4.2초에서 그친 게 아니라 2014년 말에 발표한 모델은 이걸 3.3초로 줄이고요. 2016년에는 100kWh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S를 내놨었는데 이때는 제로백을 2.3초로 당깁니다. 미국에서는 킬로미터 대신 마일을 쓰니까 0 to 60라고 하는데요. 흥미로워서 조금 더 찾아봤더니 2022년 기준 테슬라 전기차 모델이 페라리, 폴샤랑 같이 0 to 60 글로벌 랭크 최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3.2초 제로백을 기록했었던 2014년 모델 S P85D의 가격은 11만 9천 달러. 그러니까 비슷한 성능을 가진 내연기관차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던 거죠. 물론 차량의 성능을 가속력 한 가지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전기차는 아직 배터리 무게가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코너를 주행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현대의 소형 SUV 코나의 경우엔 1.6리터 가솔린 모델의 무게가 공차 중량 기준 1420kg인데 배터리가 들어있는 EV 모델은 1620kg이거든요. 이 전기차 모델이 200kg 정도 더 무거운 거죠. 차가 무거워지면 이 핸들링이나 브레이크를 잡는데 더 무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상황이 있으면 민첩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조향과 제동의 측면에서 한계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기동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포츠 드라이빙의 관점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일반 주행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슬라를 보고 직선 주행 빼고는 다 못한다 이런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이전에 이 제로백 3초대의 차는 대부분 스포츠카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적인 평가가 있어도 크게 보면 테슬라의 세단 모델을 제로백이 중요한 럭셔리 세그멘트랑 같은 선상에 놨다는 거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 테슬라가 의도했던 것 이상의 마케팅 효과를 본 거죠. 이렇게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에 중요한 촉발점을 마련합니다. 1900년대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이 경쟁했었던 이 과거 자동차 산업을 떠올려 보시면 한때 전기차가 더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내연기관차가 경쟁에서 결국 이기게 된 거죠. 일단 전기차가 높은 가격과 배터리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데다가 내연기관차의 주행거리가 전기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길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포드의 보급형 모델 T가 나온 거죠. 가격 면에서 살만한 차가 나왔는데 주유소 인프라가 깔리니까 타기가 더 편해지고 텍사스에서 원유가 발견되면서 이 주유비도 내려가게 되니까 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완전히 밀리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한동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기차는 골프장 카트 정도가 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생기면서 유가가 폭등하니까 잠깐 전기차가 조명을 받고 또 1990년대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연비를 규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명을 받기는 하죠. 하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메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내연기관 차량이 주는 가치가
전기차가 주는 가치보다 컸던 거죠.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됐든 가심비가 됐든 고객이 지불하는 이 가격보다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전기차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더 빨리 커질지, 전기차로의 전환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 이 성장 속도의 부분은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얼마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최근에 기업회부학에서 테슬라를 다뤘었거든요.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강추합니다. 희망이랑 절망에 이입해가지고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희는 산업을 파헤치니까 이 기업을 자세히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기업회부학은 기업을 정말 잘 파헤쳐 주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링크가 여긴가? 여기에 달립니다. 그래서 이 링크 통해서 바로 보시기 가능하거든요. 꼭 보세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예전에는 배터리팩이 되게 비쌌잖아요. 2014년 배터리팩의 평균 가격은 1kW시당 649달러, 60kW시면 38,490달러입니다. 배터리의 가격만으로도 토요타 코롤라의 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에 배터리팩이 차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가성비가 중요한 시장으로는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에 닛산은 이 배터리가 너무 비싸니까 아예 배터리의 용량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을 했었죠. 그래서 60kWh가 아니라 24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쓴 겁니다. 주행거리를 줄이더라도 가격을 낮추기로 한 거죠. 그렇게 나온 게 2010년에 닛산 리프거든요. 이 테슬라의 모델 S보다 빠르게 발표한 세계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죠. 리프는 9.9초의 제로백 성능과 EPA 기준 117km의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가성비에 집중해서 만든 이 차의 당시 가격은 보조금까지 고려해서 25,000불이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북미 지역의 평균 출근 거리가 41마일, 약 한 65km라는 겁니다. 집에서 매일같이 충전을 하는데도 출퇴근 왕복이 아슬아슬한 거죠. 게다가 전기차는 이 내연기관 차랑 다르게 주행 조건에 따라서 이 배터리 닳는 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EPA 기준에서는 이 브레이크를 얼마나 자주 밟는지, 평지를 가는지, 언덕을 오르내리는지, 바깥 온도가 어떤지 이런 현실의 다양한 변수가 다 반영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러면 진짜 출근했다가 충전하느라 집에 못 가는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 가격대의 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보통 실용성이 중요한 경우가 많죠. 가성비 좋고 편하게 사용 가능한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닛산 리프의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성공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진입했죠. 테슬라가 치열한 완성차 제조 시장 진입에 성공한 이유는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하기보다 이 가격이 높아도 살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럭셔리카 시장에서 중요했던 기준들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2만 달러 정도 하는 토요타 코롤라를 구매하려는 사람과 10만 달러가 넘는 벤츠 S클래스를 구매하려는 사람의 평가 기준은 완전히 다르죠. 토요타 코롤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단일 모델이잖아요. 합리적인 가격에 대량으로 판매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동차의 대표 모델인 거죠. 보통 코롤라를 구매하는 사람은 비슷한 차량이랑 비교해서 가격이 얼마나 괜찮은지, 연비가 얼마나 좋은지, 보증이나 AS 같은 거 어떻게 받는지 이런 실용적인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잖아요. 하지만 벤츠 S클래스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동력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어떤지, 디자인이 어떤지, 프리미엄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고려하죠. 결국 이 비싼 돈을 주고 굳이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고객을 설득해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로백, 이 테슬라의 모델 S는 제로백을 통해서 고객을 설득하려고 했던 거고요. 날개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열리는 문 있죠. 이런 걸윙 도어 같은 건 벤츠 SLS, 20억이 넘는 파가니 와이라 같은 비싼 차량이 택하다 보니까 럭셔리한 차의 상징 같은 게 됐잖아요. 걸윙 도어를 모델 X에 적용했던 것도 모델 X를 사고 싶게 하려고 했었던 테슬라식의 설득 방법이었죠. 그리고 반응을 보면 꽤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사람들은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단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걸 이제 가성비 있는 고급차로 봤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자주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테슬라가 프리미엄 모델로 포지셔닝한 건 이 성능을 위해 비싼 배터리를 그대로 쓰면서도
이걸 팔리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죠. 스포츠카를 만드는 기업이 되려고 로드스터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전기차가 스포츠카만큼 힘이 좋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기 스포츠카를 만들고, 이렇게 시장에 진입한 후에는 배터리 성능을 낮춰서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에 맞추기보단 좀 비싸긴 하지만 이걸 정말 사고 싶게끔 이 제로백을 2초대까지 만들어서 모델 S를 팔고, 또 모델 S가 막 팔리기 시작하니까 배터리의 단가도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하고, 이게 다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거죠.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단계는 시장 확대를 위해 생산 효율화를 달성하고 또 규모의 경제를 갖춰서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가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테슬라는 2017년 모델 3, 2020년 모델 Y를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 왔습니다. 비슷한 급의 차량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 전기차는 연료비랑 정비비가 낮으니까 실제로는 더 저렴하다, 이걸 강조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왔죠. 테슬라의 등장 이후 전기차를 만드는 다양한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기존의 레거시 메이커들에게 큰 위협이 됐죠. It's like Elon Musk has been beamed down from another planet to show us mortals how to run a company. The fact is, it's a constant cash drain. They're highly dependent on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incentives for money, which constantly flows in. They have capital raises all the time. Even the high-end cars that they build now cost more to build than they're able to sell them for. Mercedes, BMW, Volkswagen, GM, Audi, and Porsche are all coming out with 300-mile electric luxury sedans. I think they're doomed. 2022년 기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1위, 3위는 토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시면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중국이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폭스바겐이랑 토요타 판매가 줄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BYD랑 테슬라는 크게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중국 시장 점유율이죠. 폭스바겐과 토요타가 여전히 점유율 2, 3위를 기록하고 있죠. 폭스바겐은 2023년 1분기에만 44만 2203대, 토요타는 34만 4,643대를 팔았죠. 그런데 이걸 전기차 시장만으로 좁히면 그림이 조금 달라집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1위부터 8위까지 중국 업체죠. 내연기관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폭스바겐은 9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토요타는 10위권 안에 아예 들지도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폭스바겐이랑 토요타는 아직 잘 팔리는 전기차 모델이 없거든요. 잘 나가는 전기차 모델이 없으니까 당연히 전기차 중심으로 판매량이 성장하고 있는 이 중국에서는 전체 판매량이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또 중국, 북미, 남미, 유럽, 중동 뭐 이렇게 시장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보고 전기차 시장에서 폭스바겐, 토요타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성과를 판단하기엔 좀 이르죠. 기업별로 각 지역을 공략하는 전략이 좀 다릅니다. 폭스바겐은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대중차 브랜드인 폭스바겐, 스코다,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 포르샤, 럭셔리 시장을 담당하는 벤틀리랑 람보르기니, 이 상업용 차까지 다 포함하면 2022년 848만 대 정도를 팔았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363만 대, 이 중에서도 중국이 312만 대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유럽은 349만 대, 북미는 86만 대, 남미에서는 48만 대를 팔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을 유럽이랑 아시아 중에서도 그냥 중국에서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럽과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77%인 거죠. 그런데 유럽과 중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폭스바겐은 레거시 메이커 중에서도 전동화 전환이 가장 빠른 기업입니다. 2015년에 배기가스를 조작했던 디젤 게이트 기억나시죠? 당시에 유럽은 높은 연비와 저속에서도 강력한 토크가 가능한 이 디젤 엔진을 많이 선호했었는데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커서 이건 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클린 디젤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결국 허상이었던 걸로 드러났지만 아무튼 피아트, 오펠, 메르세데스 벤츠, 르노를 포함해서 이 유럽의 많은 메이커들이 사실 차량에서도 조작을 했던 걸로 좀 드러났지만 폭스바겐이 가장 컸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이미지 쇄신이 너무 절실했었고 또 매출 구성으로 볼 때 전동화 전환에 좀 느렸던 북미의 비중이 좀 적은 편이었잖아요. 유럽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전동화를 일찍 강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좀 빠른 편이긴 하지만 글로벌 매출원이 유럽이랑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의 매출이 흔들리면 타격이 좀 큰 편입니다. 게다가 독일 회사니까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사정이 좀 다르죠.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2020년을 전후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이 토요타가 경쟁사에 비해서 전기차 전환이 지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2021년 소개된 첫 전기차 BZ4X의 2022년 판매량은 16,000대밖에 안 됩니다. 토요타가 팔았던 전체 차량이 951만 대니까 이 중에 0.2% 수준인 거죠. 2022년 테슬라가 131만 대, 폭스바겐이 57만 대, 르노 닛산 39만 대, 현대차 37만 대. 이거랑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2026년까지 150만 대를 팔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경쟁사랑 차이가 좀 큽니다. 현대차의 판매 목표는 186만 대고요. 폭스바겐은 30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전기차로의 전환이 지연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시면 이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 보유 순이거든요. 1위가 토요타, 2위가 파나소닉, 3위가 니코물산, 4위가 삼성전자죠. 진한 파랑색이 일본 기업들, 하늘색이 한국 기업들입니다. 일본이 배터리 기술이 없는 게 아니죠. 테슬라 파트너도 파나소닉이니까. 그래서 토요타의 전기차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좀 컸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회사가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었을까요? 토요타의 전기차 전환이 늦으니까 현대차가 유리하겠구나. 여기서 좀 그치는 게 아니라 왜 전환이 늦었는지 여기를 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이브리드 차 덕분에 다른 레거시 메이커들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적었다는 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탄소 배출이 비용이 되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솔루션으로 유럽의 회사들은 클린 디젤을, 일본의 회사들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했거든요. 이 탄소 배출에 관심이 없었던 미국은 둘 다 관심이 없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클린 디젤은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망. 하지만 95% 이상 가솔린 차량을 판매하던 일본에서 하이브리드는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데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내놓을 요인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죠. 또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을 멈췄잖아요. 대지진 이후 5년 정도 원자력을 쓰지 않았죠. 이후에도 일부만 복귀합니다. 전력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전기가 기반이 되는 전기차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죠. 전기를 아껴 써야 되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쓰게끔 지원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건 토요타 측의 대답인데